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가 어서 오세요 해야지. 예, 오늘은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1년 작년 이날 됐고요. 또 오늘은 개혁보수 신당이 출범을 한다고 하는 줄여서 개보신당이 뜨는 날이고, 저는 어제 상당한 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이었다 그랬는데 요즘은 외교 통일 안보는 잠시 휴직이고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라마도 안 보고 쇼도 안 보고 네. 영화도 안 보고 네. 전부 다 뉴스만 텔레비전만 보고 보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다음 날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청문회 하기 많은 거예요. 마치 드라마 보고 다음 날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네. 더 놀라운 거죠. 예. 과음에서 이거 찢어졌다며. 손바닥 찢어졌어요. 내가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 기자 본성. 기자는 알면 다 떠들어. 아니 별게 아니라 네. 그 국정이 네. 로드맵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격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은 됐는데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그 권력 구조, 정치 개혁 이런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아직까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체제는 무너지는데 새로운 체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혼돈의 상황에서 정치인이 무언가 좀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다가 밤길에서 길을 잃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많이 반성하고 오늘 아침에 또다시 미래를 향해 눈을 뜨자 이런 마음으로 새로 하루를 출발한 거예요.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대사가 생각나. 그래도 내일 태양은 뜬다. 기자 본성은 네. 기자는 아는 거 다 말하는 거라고 네. 했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또 국회의원 본성이 있는 것 같아. 국회의원은 멍석만 깔아주면 다 말해. 이것도 말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다 말하잖아요. 예. 좀 하나하나 뉴스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출석 체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되게 춥고요 오늘.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따뜻한 온돌방에 고구마 이렇게 놓고 먹으면서 고구마 고구마 넣고 사이다 마시면서 물김치? 마셔. 동치미국 먹으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담요 밑에 이렇게 손 넣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김종대 의원실에서 이렇게 따뜻한 수다, 외교안보 수다를 한판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드디어 최순실 씨를 만났어요. 서울구치소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안 열겠다는 감방문을 열고 그녀가 나와가지고 한 말은 몰라. 나 아니야. 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나 좀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교도소장한테. 근데 교도소장이 엄청 쩔쩔맸다는 거고요. 그 뒤에 알고 봤더니 이제 법무차관이 실시간으로 다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최순실은 교도소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이 아니라 안종범 정호성 쪽에 가는 의원들이 더 생산적이고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최순실은 뭐 딱 잡아떼고 그냥 철판 깔아버렸죠.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작금의 그 최순실의 태도랄까 이런 어떤 그 국정농단의 주역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은 이건 솔직히 말해 막가자는 얘기예요. 막가자는 얘기고 배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도도하고 당당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출발점이 어디서 잘못된 거냐? 저는 최순실 귀국한 날 하루를 놔준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제가 그래서 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갔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의원단 우리 6명이 가가지고 그 부장검사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오로지 국민만 보고 와라.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연실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날이 바로 최순실이 호텔에 묵었던 날입니다.
그다음에 저 독일에 있는 최순실을 또 그 이전에는 얼마나 놔줬습니까? 그다음에 그 차은택 감독이 중국에서 또 장기간 머물렀잖아요. 근데 혼자 있었냐? 아니에요. 그때 저기 그 최모 변호사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순실하고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이 양반을 국조특위나 특검에서 소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고 입 맞추고 짜 맞추는 거를 다 허용하고, 우병호가 저 불출석하는 동안 뭐 했습니까? 모처에서 청문회 대비하고 특검 대비한 거 아닙니까? 친밀하게 계획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특검과 검찰보다도 더 치밀한 준비와 어떤 그 면피 작전을 다 짠 거를 다 허용하고 나서, 아니 현행범을 체포를 안 하니, 그다음에 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으니 이게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저렇게 도도하고 당당하고, 무슨 가해자들이 범죄자들이 저렇게 당당합니까? 그래. 교도소의 새로운 기능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4시 반 되니까 또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생리 현상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진술을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그 현장에 참석했던 청문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교도소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 격리하는 기간이 처벌과 동시에 반성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교도소를 갔다 와본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그런데 최순실에게는 교도소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반성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교도소가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사회가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조사받으면은 나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교도소가 더 좋대.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검 출석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창수형 얘기 들어보니 나도 교도소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갈 필요 없고. 나 요즘 피곤해 죽겠는데 시달려서. 그 최순실을 그래가지고 최순실이 이렇게 교도소가 안락하다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은 피곤해도 교도소 보내지 말고 좀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안락하고 편안한 교도소로 보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예요. 왜냐하면 최순실도 안 나온다 그러죠. 안종범 수석도 몸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다 진술을 이게 맞춘 대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지금. 예?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은 고사하고 지금 특검 조사에도 불응을 한다 그러면, 아니 이건 뭡니까? 일종의 어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계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검 조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전부 면책 특권자들이에요. 역시 비선 실세답습니다. 70년대 유신 마인드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강압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본인의 진술을 받아내고 이것을 증거를 대신해가지고 재판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술만 안 하면은 증거가 없겠지. 그러나 이제는 과거 같은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하고 확인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진술 거부한다 그래서요, 유신 시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술 거부하면은 그 각종 증거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 판단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심경을 물어봤대요. 박 대통령이 더 걱정되냐, 정유라 씨가 더 걱정되냐, 딸이 더 걱정되냐, 그랬더니 훨씬 딸이 더 걱정된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경이 복잡하다. 근데 그 속내 행간에 담긴 의미를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자기 퇴임 이후에 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사장 만들어 드리려고 퇴임 이후까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나를 이렇게 깜빵에 쳐놓고 말이야, 나를 이 고생을 시켜? 이런 억울함, 분노 이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속셈도 있겠지만은 제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정서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 자질이 떨어진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최순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뇌 한쪽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여태까지 자신이 메워온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다 해줬고 그 판단의 기능이 매우 부족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내가 그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최순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야 뭐 박 대통령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이 대통령 자질이 있냐 원래부터 따졌던 사람이지만 자세히는 몰라. 그러나 이런 것들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거는 최순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탱한 건 나다. 내가 없으면 박 대통령 제대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 못한다. 그런 만큼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 하나의 어떤 일익을 담당한 나 공로자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나를 처벌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아니었으면은 누가 그렇게 통치했냐. 이런 거꾸로의 억하심정으로 지금 모든 걸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게 최순실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본인의 억울함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신더러 신여 같다 그랬다. 눈도 똑바로 못 떴다 그랬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은 최순실이 중간에서 끊고 그리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일종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어떤 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이 우리 김정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권력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는 첫째, 자기랑 최순실이랑 최순실 아버지가 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최순실 아버지가 예언을 했잖아요.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걸 최순실이 다 결재를 해줬고 그리고 심지어 퇴임 후까지도 최순실이 다 보장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박근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통령, 통일 대통령, 아시아의 지도자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딱 이런 게 걸린 거죠. 그렇죠. 이제 퇴임 후에 뭐 막사이사이상 같은 이런 어떤 그 상징 이렇게 해서 어떤 그게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도 몇 명 받았어요. 아주 명예로운. 그건 하여튼 유명한 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빈민운동 한다거나 이런 분들 재정구 선생도 받았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받았죠. 훌륭하신 분들이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얘기하는 그 총리 이름 뭐더라? 아예 또요. 이건요. 그런 건 지도자들한테 박 대통령이 흠뻑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류의 일종의 어떤 그 영원한 국부 내지는 아시아의 어떤 그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꿈을 꿨던 것 같고 그게 퇴임 후의 로드맵이 아니었겠냐. 그러면은 왜 재단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그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했느냐. 그거는 이후에 퇴임 이후까지 봤던 것이고 최순실은 그런 모든 로드맵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영원한 집사죠. 영원한 집사이자 실세이고 안식처고 의존하는 그 박근혜의 모든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과 사의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이 국가라는 것 자체를 자기가 혹시 이렇게 그 뒤에서 떠받치는 일종의 뭐 절로 얘기하자면 뭐 신도 회장쯤 되는 주지스님이 사실은 그 절의 대표자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신도의 어떤 회장처럼 주지스님을 움직이는 이런 어떤 존재로서 일찌감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또 자신의 어떤 도덕적 무감각, 도덕적 판단력의 마비가 옵니다. 이거는 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국정농단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그 최태민 씨가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유경수 여사 사후에 유경수 여사 사후에 최태민 씨가 접근을 해서 뭐 꿈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을 해서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이른바 청와대 금고 문을 열어서 그 이른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플러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저기 생활비로 줬다는 6억. 그러니까 그 집무실에 있었던 그 전체 9억 가운데 6억을 주고 나머지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좌부터 해서 지금 최순실 씨까지 이어지는 전체 모든 거기에 이제 오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 문제도 연루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비밀의 창고가 과거 역사에 우리의 치부가 권력의 치부가 다 드러날 거냐. 거기에 많은 관심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퍼즐이 맞춰질 거냐. 그 부분은 제가 그 최순실 박근혜 녹취 그 음성을 듣고서 아 이거구나 하는 게 퍼뜩 들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채널 A에서 공개한 그 한나라당 대표 의원 시절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만의 장개석 기념관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강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 우선 국부는 장개석 총통이고 기념관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부는 오직 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손문 기념관이 똑같은 규모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매우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개석 기념관하고는 모든 건축 양식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국부 추대 운동이 특히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박정희는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5.16 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특히 6.25 때 전쟁 지도를 잘못한 거는 가감없이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국방부의 6.25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근혜 때 와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변질이 된다고. 우선 이승만은 저기 하나의 국부고 그 다음에 박정희와 박근혜는 일심동체로 돼 있어요. 이걸 엮어가지고 그때 아버지의 기념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다시 대만을 벤치마킹해서 복원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승만 박정희는 장개석과 손문과 같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념관을 박근혜 대통령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정희 기념관은 저 상암동에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필생에 어떤 그 남은 여한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건 잘못 진 거란 말이에요. 이세 양반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고. 더 상징으로서 미흡한 것이죠. 그래서 1년에 나온 게 그 저기 뭡니까 박정희 박근혜 이제 생가라든가 국정교과서라든가 1년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성역화 작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놓고 하느냐. 이게 살아있는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랬을 때 무언가 퇴임 이후의 대책이 절실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35명이라고 했다가 29명. 네. 그래서 30명이 못 넘었으니까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실패한 탈당 프로젝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혁적 보수 신당 내년 1월 창당 대회를 앞두고 오늘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했던 선도 탈당바 있잖아요. 김용태 의원 등을 비롯해서 이제 함께 대우를 맞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개혁적 보수 신당이 이제 새롭게 야당 대열에 동참했으니까 덕담 한 말씀 하시죠, 김종대 의원님. 아니 물론 남해당이 출범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고춧가루 뿌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일단 좋은 일로 나온 당이 아니에요. 네. 탄생 자체가 긍정적인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친박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딴살림 차린 거예요. 딴살림. 이혼한 것이죠. 별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일성이 여러 가지 내놓은 용어들 보면은 그 성명서나 기자회견문들을 검토해 보면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변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비박당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친박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국채 보존을 얘기하면서 확고한 국가주의를 표방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보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사드 배치, 한일 정보보호 협정 등도 예정대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보수 정당 보고 제가 사드 반대해라, 한일 정보보호 협정 폐기해라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색깔이 보수인데 그런 이야기는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정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힘으로 밀어붙여서 아주 폭력적으로 결정이 된 정책들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좋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 항복을 요구한 국민을 이긴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스타일의 박근혜표 국정의 대표적인 폭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드 계속 찬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된 건 인정하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면 이것과 연결된 게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국민 솔직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 당이. 말이 없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이 친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왔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 국정농단의 산물로서 나온 정책들 이 과정에 대한 재검증 내지는 국회 차원의 공론화는 다시 돼야 되는 이게 즉 박근혜 정책을 탄핵해야 되는 국면인데 여기서 거꾸로 박근혜 정부의 중요 정책 그중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더 앞서서 주장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추가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그렇게 표명하더라도 이걸 힘으로 밀어붙여 국민을 이겨버린 이런 어떤 정치 권력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도 찬성하냐?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위안부는 왜 말이 없냐? 어? 그 다음에 저 그동안에 간첩 조작을 비롯해가지고 그 각종의 가짜 안보로 그 점철된 이 박근혜 정부의 안보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안보라고 그럼 생각하냐? 보수의 관점에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나는 진보의 관점을 요구하지도 않느냐. 보수의 관점에서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겨우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방산비리 척결인데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했어요. 네,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산물이 된 정책들에 대해서 아무런 재검증 없이 그걸 추종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개혁 보수 신당입니까? 또 하나의 친박당이지. 또 하나의 친박당이다. 이 정당이 처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국정청산 내지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걸 보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출발부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당이. 저도 김종대 의원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 또 하나의 친박당이고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발부터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당은 이게 뭐 개보신당, 이 뭐 개혁적 보수신당. 예, 줄여서 개보신. 이 당은 그러니까 일단 이름부터가 이 뭐 당의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개혁과 보수라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당은 오래갈 당이 아니라 한시적인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정당인데 이거는 그런 정당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정치적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딴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한국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당 정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당들이 자꾸 생기면은 정당 정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네.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은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수 정당이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다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촛불 민심에 의해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왔던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것들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개혁 보수당이라는 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적폐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적폐를 축적시켜 왔던 그런 정당,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한테 또 하나의 친박당이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적폐를 만들었던 수구 세력의 기생이 왔던 정당이고 사람들이고 그들 자체가 또한 수구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수구의 다른 모습, 다른 얼굴들이 가면 바꿔 쓰고 나 개혁 보수다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될 그 적폐를 만드는데 네. 어떤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비판하고 친박만 비판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친박과 함께 우리 사회에 적폐를 만들었던 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말 그대로 개혁적 보수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런 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김종대 의원의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친박이라는 것, 또 다른 수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일성이 일종의 박근혜 이런 대통령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참회와 반성, 이런 우리도 함께했기 때문에 뭐 저기 뭐야 죄송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당 도미노가 일어날 거고 여기에 이제 야당 인사들도 결합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른바 개혁적 보수신당의 파이는 커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 가능성이 넓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앞서 김종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탄핵도 함께 포함이 돼 정책과 있는 문화와 구조,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안보는 보수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안보는 보수 노선이고 경제는 진보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무튼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여러 가지 경제 구조를 혁파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난 그건 긍정적으로 봐요. 네, 다만 안보는 특히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론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이 한반도의 운명, 미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한마디만 하시고. 안보는 보수다 말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국익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적으로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안보는 보수로 하고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비판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안보라는 말 자체가 보수인데 네. 그런 의미예요. 뭘 지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보수나 안보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반헌법 정당이라는데 문제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수 진보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을 어긴 말하자면은 반헌법 정당이라는 게 새누리당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안적 담론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명칭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데올로기에 지금 기대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게 결국은 이데올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할 때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본질이냐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과 청산이 지금 핵심 과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지금 그 보수신당의 저런 의도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안보를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안보를 전략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 보수 신당의 출발이 돼 버렸습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를 바로 세우는 거는 헌법을 위반한 헌법을 농단한 세력의 척결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요즘 들어와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뭐냐? 우선 이 정부의 총리나 장관들이 이런 정부에서 일했다는 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우병우 수석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고 아니 거기는 범죄자니까. 거기 범죄자니까 거기에 직접 빼고? 가담 안 했던 네. 총리나 장관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참 저도 그 점에 공감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여전히 최순실 씨가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남들은 생수 한 병씩 하루에 한 병씩 받는데 자기는 필요할 때마다 두세 병씩 막 시켜가지고 먹고 45,000원인가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영치금이 그 정도인데 그 이상을 넘는 거를 막 하고 쓰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거를 고발하려고 어떤 분이 그 안에 있던 수감자가 편지를 써가지고 방송국에 보냈더니 이 사람을 한 달 만에 원래대로 하면 한 2달 정도 걸려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한 달 만에 이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인 거고 이 살아있는 권력에 기생하는 분들이 전부 총리며 장관이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심이 마비된 그 감각이 사라진 도덕적 무감각자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를 만나도 무책임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책임하다는데 그런데 그 대안으로 거론 데는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이분 얘기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노 대통령한테 제가 직언이나 소신 발언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자기 책임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 1990년에 한미 간에 잘못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협정 양해각서의 서명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북미 국장인데 이 양반은 그때도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 내가 무슨 재량으로 했냐. 자기가 사인한 책임자면서 하여간 사인해놓고 이런 이야기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도덕적 탈각 상태, 즉 그 정상적 사고에서 무책임한 영역으로 일탈해 있는 정도로 따지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막상막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처세만 잘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줄까봐 아주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보수의 자기 변신이라고 하는 거, 또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권력들이 과연 서민의 삶을 알고 서민의 생활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반기문 총장도 그 사람 관료 생활 30년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업적이 있으면 단 한 가지만 대봐. 단 한 가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대보라고. 파리 기후변화협정 하는데 반기문이 기여했다. 그건 유엔 가서 한 거고. 그러니까 유엔 가서 그걸 하나를 자신의 이제 그러니까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생에 업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도 어렵겠다. 그 정도 지위에서. 항상 기름장어 마냥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기 네. 업적도 못 내세요. 왜? 네. 책임질 일 생길까봐.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질 일 생길까봐 자기는 업적도 스스로 얘기 못하는 정도로 무소신의 무색무취한 정치인이 바로 반기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직 고위 외교부 당국자를 만났는데요. 이분 얘기가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들도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를 위에 올리면 이거 너 누가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가 왜 그런 얘기를 올려? 당장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거 필요한 거고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을 좌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걸 했던 사람이 우병우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에도 이런 것이 통용됐다라고 전직구 외교관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오늘 김창수 원장님께서 뭐 상당히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 에피소드를 하루에 한 가지씩 방송할 때마다 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요? 오늘 그럼 메인 하셔야 되는데 반기문 스페셜. 그래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지금 한국에
예, 신종 어류 두 가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법꾸라지. 네. 예, 그래서 법꾸라지 대표가 김기춘, 오병우 이런 사람이 법꾸라지잖아요. 이것도 신종 어류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마리의 어류가 있어요. 기름장어. 그렇죠. 기름장어.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밥꾸라지나 또는 기름장어가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될 세대들이 보고 배워야 될 그런 건 아닌데 네. 자칫하면 배울까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법꾸라지는 법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고 하면서 나쁜 짓은 뒤에서 다 하는 네. 이런 걸 법꾸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름장어는 대체 뭐냐? 기름장어는 그냥 뭐 김종대 의원 말한 것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기름장어라고 하는데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름장어 중에서도 왕 기름장어입니다. 왕기름장어. 예, 왜냐면은 이제 반기문 장관이 청와대 참여정부 시절에 네. 기름장어라는 이 에피소드를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예, 예, 근데 이제 회의에서 반기문 장관 스스로 예. 청와대 회의에서 기름장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처음 쓴 그런데 그 사람이다. 사람이 왜 왕 기름장어냐면은 예, 정말 왕 기름장어답게 예. 자기가 기름장어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예. 혹시 외교관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이렇게 청와대 회의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몇 년도예요? 그게 뭐 한 2000년대 초반이겠죠. 2004, 5년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랬더니 반기문 장관이 외교관을 기름장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장어이면서도 모든 외교관을 기름장어화 해가지고 자신의 기름장어라는 속성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 속에 숨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왕 기름장어입니까? 완전히 일반화의 오류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외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 기분 것 나쁘죠. 같아요. 그래서 졸지에 다른 외교관들이 다 기름장어가 됐고 예. 반기문은 그 속에 자기도 숨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워낙 왕 기름장어니까 네. 결국은 가장 특출한 기름장어다. 그래서 기름장어의 대명사로 네. 이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올해 12월 며칠 전에 12월 달에 국제 빈곤 퇴치 기금 법이라는 게 12월 초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서울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 사람들은 국제 빈곤 퇴치 기금으로 1,000원씩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지금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면은 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서울에서 티켓을 끊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0원씩을 냅니다. 국제 빈곤 퇴치 기금으로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12월 달에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법안이 되기 전에 2007년 국내법입니까? 국내법으로 네, 이번에 네,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되기 전에 2007년도부터 5년으로 해가지고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이라는 거를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마다 1,000원씩 내는 걸로 5년 한시로 해서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다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탈 때 전부 다 1,000원씩 빈곤 퇴치 기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ODA보다 네. 어떤 국제 빈곤을 퇴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재정 모금 기금 모금 방법이라고 재원 모금 방법이라 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다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고 낸 거죠 다. 근데 이걸 왜 낸 줄 아십니까? 왜 낸 겁니까? 이걸 왜 냈냐면은 반기문 총장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유엔 총장으로 밀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를 최초로 제안하고 도입하고 운영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1,000원씩 뗍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1유로에서 40유로까지 냅니다. 이게 등급별로 이렇게 예. 차이를 해서 내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우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유엔 사무총장 정도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려면은 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인도주의적 기여를 활동에 해라. 기여를 해라. 그래가지고 네. 5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1,000원씩 내는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했던 거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5년간 연장이 되었던 거고 10년간 네. 유지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으로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 누적된 총액을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약 네. 1,84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1,840억 원이요? 예, 그 중에 60%를 우리 국민들이 냈고 40%를 외국인들이 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기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기문 총장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기여를 했다면 이 기여에 맞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성격에 제대로 했어야 맞는 역할을 됐는데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유엔 기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그 유엔 그 사무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엔 직원들이 또 각종 유엔 기구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 성명을 낼 거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을 향해서 예, 각종 유엔 기구에 있던 사람들이 네. 출마하면 안 된다 반대 예. 성명을 낸다. 예, 그런 기류가 오.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에 네. 반기문 총장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한 일도 없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악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런 이제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 중 따끈따끈한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이제 반 총장이 과연 유엔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네. 유엔의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 유엔 결의안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나서 적정 기간 동안에는 네.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임명직만 가지 말라는 거다. 선출직은 괜찮다. 뭐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어떤 내부 사정들에 대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예. 그런 직책인데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직책 맡고 나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유엔의 윤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엔의 윤리상. 예, 이런 것 그것도 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유엔 기구에 있는 직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무능하다는 것과 유엔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반대하는. 이것도 진짜 코미디겠다. 유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1월 중순에 귀국해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이한번 불사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자회견까지 하고 와가지고 대선 출마 딱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유엔 직원들이 전부 예? 손팻말 들고 유엔 반기문 직원들이 출마 진짜 반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유엔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망신이네, 그죠? 예. 저는 반기문 총장이 막상 대선판에 본선의 링에 오르면은 저 지지율 불과 얼마 안 가서 반토막 난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 1위예요, 지지율. 아니 일인데 따로 의혹이 그 아들 골프 의혹 불거졌죠. 본인 박연 만약에 20만 불 불거졌죠. 그런데도 1위예요.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속았다는 이러면서 정신 바싹 차리고 보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대사예요. 예. 정신 바싹 차리자. 정신 한 번만 자기한테 그거를 다짐만 하면은 저 지지율은 반으로 꺾여집니다. 또 속아서는 안 돼. 검증이 안 되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국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 검증해 본 적이 없는 양반이고 될 때도 그 당시에는 청문회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본선 무대에 올라와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이 된다면은 네. 사실은 그걸 견뎌낼 멘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워낙 소심한 데다가 저기 왜 저렇게 기름장어냐? 그건 맨날 피해 다녔기 때문인데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돌파력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 말을 세게 하는 거라고 네. 이 몸을 불사르겠다. 불살르긴 뭘 불을 살아? 절대 불살릴 사람이 아니냐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창수영이나 저는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네. 그런데 그 양반이 대통령 보좌관 즉 스태프고 어드바이저로서는 그 직위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조언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어떤 국가나 큰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갑니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 별로 호평 못 받았어요. 네. 외교부 장관 정부의 평가란 평가는 다 꼴찌는 도맡아 해가지고 그때 외교부가 가장 침체돼 있었다고 봐야 돼요.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평생 어떤 하나의 어떤 무언가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일궈내서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이
단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적 권위에 편승해서 네. 그것으로서 또 영어 조금 한다고 그 영어도 사실은 별로 잘하는 영어도 아니에요. 사석에선 영어가 안 돼요. 예. 그 뭐 외교관의 드라이한 수준의 그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까지 현혹을 시키고 있는데 거예요. 예? 참 이게 지금 그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혹과 또 그분이 이제 자질 정말 대통령이 될 만한 분인가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지금 대선 시계가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대선 무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여전히 한 고리로 이렇게 한 축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다가올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선 이슈는 또 안보다. 2017년 대선도 안보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아니 우선 미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얼마 전에 제임스 벤달이라고 그 미 팔군 사령관이 사드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니까 더 앞당겨서 배치하겠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막말. 예. 아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다음 정부 못 믿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땡겨진 만큼 앞당기겠다. 이걸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게 주한미군의 일반적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왜냐면은 이거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아니라 친박 사령부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만 다 모든 거 끝내겠다고 하는. 주한미군도 친박이야? 주한미군 한미 동맹이 아니라 친박 동맹이에요. 친박 동맹. 친박을 너무 세게 세게 아니, 범주를 주면 안 너무 되는데. 높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친박의 범주를? 네? 아니죠. 센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 다 미국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친박이고 박근혜 정부가 또 그 저기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친해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뭐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주한미군 사령부에 비상이 걸린 거야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이거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촛불 시민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이렇게 되면은 성주에서 물리적 충돌이 5월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성주에서요? 네,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강행했을 때 이건 정말 이 참여할 때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2012년 총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한나라당이 자기들도 진다 그랬어요. 2012년 총선.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거대 야당 등장한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겼어. 네. 그런데 그때 모든 정치가 여의도에 있지 않고 강정마을로 갔어요. 선거 열 하루를 앞다 놓고 발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모든 카메라가 그리로 달려갔어요.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 태영호라는 북한에서 내려온 네. 저 외교관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번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드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저항이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날이면 네. 굉장히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그러면 그 현장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주 현장에 네. 그때 야당은 이게 함정인 줄 알면서도 빠진다는 거야. 이게 뻔히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서 빠지는 구조. 이게 안보 프레임의 고약한 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아니 지금 너무 지금 딱 저희가 벌써 2017년 5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5월 대선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5월에 성주에서 지금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성주에서 사람들 저렇게 물리적 충돌하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야당 의원들은. 자 이걸 보세요. 왜 이 프레임에 벌써 야권이 말려들었냐 하면은 네. 그건 문재인 그 저 전 대표의 워딩에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가 그 결정하도록 배치를 연기하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어차피 대선이 땡겨져서 본래 일정은 다음 정부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드는. 사드는. 네. 그런데 대선 일정이 빨라지니까 덩달아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주한미군의 사고방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스케줄이 돼 있는데 왜 땡기냐? 왜 땡기냐?
그러니까 미루라가 아니라 네. 이런 그 정권에서 또 주한미군에서 대선 때 이런 것들을 위험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걸 먼저 지적을 했었어야 돼요. 이걸 먼저 지적을 하면서 그냥 미루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미루는 그 일정이 원래 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논리적으로 그냥 무심코 정부의 설명을 수용한 거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뭔가 강한 견제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미 그게 지나가고 나서 5월에 배치요? 연기해. 이렇게 뒤늦게 얘기하다 보니 때가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네. 저는 이런 식의 논의 자체가 어떤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레이코프가 이야기할 때 코끼리는 보지 마라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간다. 알면서 덫에 빠진다. 알면서 덫에 빠지는 건데, 근데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논리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 그렇죠.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체제는 청산되는데 신체제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인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네. 사드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녹여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속에서 사드 문제가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드 문제를 그 자체로 놓고 뭐 언제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정권 뭐 교체 후에 할 것이냐 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코끼리를 생각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체제를 만드는 것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주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류 교체를 위한 어떤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네. 주류 교체를 위한 담론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지금 우리가 촛불에 의해서 평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촛불에 의한 평화 시위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방향들을 지금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촛불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평화 혁명이 이미 주류를 교체하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주류 교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실제로 주류 교체로 나가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촛불의 민심을 반영한 주류 교체에 대한 그런 담론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류 교체에 대한 담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장해왔던 우리가 어떤 장점에 있었던 담론은 어떤 거냐면은 민주주의나 네. 인권이나 뭐 평화나 뭐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는 주류 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담론에 기초해 가지고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세력들이 네. 자신들이 주류라고 주장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안보, 그다음에 성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슨 개혁 보수당이니 이런 당들도 안보는 보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 안보에 대해서 개혁 보수당이 주장하는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구 세력이 주장하는 그런 프레임과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안보에 있어서의 21세기적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되는 그게 것이죠. 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안보라는 것은 이 수구 세력들이 주장하는 안보는 보수다고 하는 것은 군사 안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군사 안보 플러스, 그러니까 군사 안보라는 것은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 이게 군사 안보죠. 근데 군사 안보 플러스 안보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안보가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네. 안보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까지 사고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도 이 부패한 수구 세력이 안보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적 생명을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새로운 주류를 만들기 위해서 주류세로 알겠습니다. 진입하기 지금- 위해서 안보에 네. 대한 신담론을 제시해야 네, 된다는 거죠. 안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당장 대선 후보들이 막 쏟아내는 워딩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재인 대표의 워딩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가 연기하도록 한다. 이 발언에 대한 문제.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잘못된 프레임 논쟁을 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과 예.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북한에 먼저 갈 거냐, 미국에 먼저 갈 거냐. 이거 갖고 한번 부딪혔고. 북한에 먼저 간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물론 그 처음부터 이런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시장이 사드가 배치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에 또 미묘한 어떤 그 긴장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논법을 보면서 한 가지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자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항상 반복돼 왔습니다만은 이긴다는 선거였어요? 야당은 매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 무능함을 아직도 청산 못했어요. 그러면 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안보 비전을 발표했는데 네. 이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건 창수형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새로운 비전, 어떤 우리의 매뉴얼 프레임으로 네. 이렇게 발표한 거는 굉장히 그 시도 자체는 훌륭합니다. 네, 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예비역 장성들을 병풍으로 세워서 결국은 어떤 안보에 대해서 보수층, 중도층에 대해서 이제 안정 심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쪽으로 조금 더 균형추가 기울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언어로서 아직까지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야권은 준비가 덜 돼 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나왔을 때 반드시 말려들 가능성이 저는 위험성이 크다. 저번에 그 송민순 회고록 파동 때 사실은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었는데 그 사태도 굉장히 악화됐고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제가 보기에 이 야권의 어떤 외교안보 역량의 정책 능력의 어떤 그 부실, 네. 전문가 집단의 와해, 네. 그다음에 평소에도 치밀한 정보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온 거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는 1년 연중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항상 크로스 체킹을 해서 네. 리더가 균형 있게 선택을 했다고.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도 유지가 됐다고 봐야 돼요. 거걸로 끝나버린 거라고.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하는가. 이 점에서는 의제 관리에서 네.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지 않다. 왠지 저는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안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게 좀 답답하네요. 근데 저희는 좀 이런 대중적 시각에서는 2012년 총선 대선 때도 MB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MB 심판론이면 얼마든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심판론만 얘기했을 때 많은 그 진보 언론의 기자들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죠. 심판론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심판론이면 충분하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너무 많은데 뭐 그거 우리가 정권 잡으면 하면 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어요. 물론 총선은 뭐 크게 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지방선거도 지고 보궐선거도 졌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주장을 하죠.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거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멸을 했고 새누리당이 야당 선거운동을 해준 선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총선은. 예, 근데 여하튼 지금 국면에서 보면 똑같은 프레임이 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최순실 심판, 박근혜 심판 이걸로 대선 그렇죠. 치르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야권이 빠질 지금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야권이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방 주사를 강하게 맞고 근데 그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말씀은 예. 지금 개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내용들입니다. 제가 쭉 지난 1년간 진행돼 왔던 이 프레임에 대한 의제 관리 능력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나 대선 캠프들은 심각한 빈사 상태입니다. 내가 미안하지만 네. 제1야당에 대해서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성실. 불성실. 예, 그다음에 자 과거의 어떤 오마이TV 담론을 뛰어넘는 근면성실인데. 저기 그 뭐 새마을 운동회 그러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어떤 그 성실함과 끈기와 그다음에 치밀함이 관리됐을 때 새로운 상상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그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어떤 회고하는 추억의 정치 이제 그만 좀 하시고
항상 치밀한 자기의 노력으로서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광장의 촛불 또는 어디 그 저 시민들의 저항에 구호를 답습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이번에 이재명 시장의 실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친문 세력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세력도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 정의당인데 왜 친문 세력이? 아, 여기도 친문 세력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정의당에는 이재명 세력이 더 많이 있다 그러던데 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충고를 야당은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정신 바싹 차리고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돼선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탄핵 바람에 취해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선거를. 맞아요. 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까? 옛날에도 다 겪었던 일인데. 그 개보수, 그러니까 네. 개혁적 보수 신당 지지율이 벌써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어떤 탄핵 국면과 촛불의 민심에 의한 평화혁명이 시도됐는데 네. 또 이 결과는 죽서서 개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탄핵의 어떤 탄핵 국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반드시 된다. 뭐 이렇게 낙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술구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주류로 포진하고 있고 감옥에서조차도 최순실이 큰소리 떵떵 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대선 때든지 간에 항상 그 북풍이라든가 또는 어떤 안보를 가지고 안보 장사를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었습니다. 공작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네, 항상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이선실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또는 오익재 씨의 월북을 통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풍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6개월 정도 그런 현안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김종대 의원 말대로 정보 관리와 전문가 집단의 결집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종북몰이 또는 안보 장사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수구 세력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은 네. 1차적으로는 어떤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물론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탄핵에 취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종북몰이와 안보 장사의 칼을 쟤네들은 꺼내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전제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기초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비전을 만들어서 이 종북몰이라든가 북풍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먹혀들지 않는 네.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위대한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새 체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에 대한 비전보다는 탄핵의 국면 속에서 아주 미시적인 논쟁점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 2월 국회를 계속 열어야 된다. 국회가 놀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20대 소집 국회 요구서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발의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20대 국회의원님들 되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한 6개월 했는데 한 60년 한 것 같다. 너무 일이 많고 단 하루도 못 쉬었다. 김현건 의원 같은 분은 막 대놓고 막 진짜 피곤해 죽겠다고 막 그런데 그러는데 그런 지금은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네. 미안하지만은 네. 제가 싸대기 한 대 올려붙이고 싶어요. 사드가 아니라? 싸대기. 근데 지금 그 놀면 안 돼. 우리 기자들도 주 7일이래요. 이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국회가 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힘들면 자기들만 힘든 거 아니고 네. 요즘 세상에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자빠져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마나 너절너절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곧 아니 힘들긴 하실 것 같아요. 국조특위위원님도. 나는 들어 누웠었다니까. 그러니까 병나셨었잖아요. 그런데 탄핵날. 지금 탄핵 심판이 임박해 있고 또 대선이 룰이 짜여지고 네. 날짜가 잡히고 이런 걸 또 노리고 주변국이 한국에 개입해서 이 탄핵 정국을 자기네 영향력 확대 기회로 지금 미국, 중국이 악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자, 이런 시기에서 이 지금 정치의 파탄이
곧 민생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권력의 어떤 그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민생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잘못 관리하면 위기의 시대가 돼요. 그럼요. 이 위기의 시대를 잘못 관리하면 재앙의 시대가 됩니다. 이 나쁜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체인을 지금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이 네. 지금이야말로 상시국회가 열려서 협치를 어느 하나라도 도모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 나라의 운명을 황교안한테 맡겨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200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탈당했기 때문에 이러면 잘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그 국정조사도 A팀, B팀 나눠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회도 A팀, B팀 나눠서 구체제 청산팀, 신체제 수립팀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제 청산팀은 특검하고 협조해가지고 국조특위 열심히 하면서 최순실 재산 다 찾아내가지고 국고환수 시키고 그 법안도 막 만들고 과거에 잘못된 재산몰수 싹 다 하고 이런 구체제를 청산하는 팀 한 팀. 그 다음에 신체제. 예? 어떤 의제들로 어떤 개혁과제들을 할 거냐.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안 돼. 아니 그래서 지금 안 돼? 두 개 다 하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안 될 국회의원들이 거야? 안 돼. 아니 이제 우리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위기 관리하고 개혁 현안 다루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황교안 체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러면은 저는 시진핑이 올해 2017년도에는 일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요. 17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네. 2017년도에는 왜냐하면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균형입니다. 세력균형. 그렇죠. 아, 그 트럼프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일본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미일 동맹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일 관계가 옛날처럼 견고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네. 중국의 입장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베를 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아베는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관계가 다소 조금 소원해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신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지난 12월 15일 날 또 푸틴하고 또 아베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토 문제 때문에 또 복잡해졌지만,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의 지각 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는 현재 그 마비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황교안 체제에서 그걸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A팀, B팀을 나누든 뭐 상시 국회를 하든 아니면은 외통위 같은 것들을 가동시키든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동북아시아의 어떤 질서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네. 이것을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응을 해 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정당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되죠. 대선 캠프에서도 그런 걸 해야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져진 어떤 우리의 정책 역량이 지금이야말로 좀 치열한 논의가 좀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생도 그러니까. 챙기고 지금 막 지역별로요. 자. 막 그 저기 뭐 전셋값이 2억이 폭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아니, 생겨지고 AI 난리 자, 났죠. 보십시오. AI 지금. 보세요. 지금 국가가 얼마나 비정상이냐면은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중요 현안이 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누가 뭐래도 국정을 주도하는 당사자는 정부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 입법기관이어야 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어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의 어떤 선출된 국민이 제대로 자기 주도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건 입법기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 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헌법재판소 둘이 국정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두 개가.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도 선출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임된 권력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정치가 지금 역할이 없고 로드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주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권도 서로 간에 공조가 지리멸렬합니다. 네.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 네. 지금 탄핵이 되자마자 야권 공조에 나사가 다 풀려버렸어.
그러니까요. 다 풀려버렸다고. 그럼 그게 참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권력 구조 문제, 선거제도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 국정의 로드맵을 단 한 건도 합의를 못했습니다. 단 한 건도. 여야 간에는 고사하고 야권 내에서도.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이 안 보여. 이렇게 되나 놓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극심한 혼란과 을 감수하면서 결국은 대선 이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사고로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 야권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않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러면. 거라고. 예. 어? 우리가 지금 그 왜 12시 여야 정책 32분인데 못 끝나고 협의체 있어. 이거 안 합니까? 너무 심각해서. 예. 왜 여야 정책 협의체는 고사하고 네. 야권의 정책 협의도 안 합니까? 야3당이 정책 협의 왜 안 해요? 근데 진짜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어요. 다 피해요. 사실 지금까지 가장 일관되게 탄핵 정국에서 행동해온 건 누가 뭐래도 소수당인 정의당이었어요. 그러나 지지율은 빠져요. 왜? 우리는 대선 후보를 못 냈다고. 그래서 빠지는 거라고. 그런데 큰 당들은 대선 후보가 있고 당은 사실 한 일이 없어요. 탄핵 정국에서. 당론도 변변한 게 없는 당이에요. 그러나 미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지지율이 물경 40%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밥값을 해야 돼. 밥값을 해. 밥값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야권 내에서조차도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짱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거 하라고 요구하고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시청자들이. 팟짱으로 해서 요구됐던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도 실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더 해야죠. 우리가 네. 더 큰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지금 저희도 너무 작잖아요. 작고 탄탄하고 똘똘한 방송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 몸집을 더 키워서 하든지 스피커 용량을 더 키우든지 해서 좀 그 어떻게 강제하지? 우리가 통일 외교 안보에 네. 동참이 없는 그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 어떤 황교안 체제 국정의 일종의 뭐 완벽한 공백은 아니지만은 비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김정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인 국회가 지금 현재 이 AI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위기관리 문제 네. 그리고 뭐 온갖 개혁의 어떤 과제들을 아젠다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외교 영역까지 외교를 정부에다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격동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낀 새우가 돼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고래 사이에서 유유자적하게 유영을 하는 돌고래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지금 기름장어가 들어와가지고 돌고래 사이에서 아니 고래 싸움하는 사이에서 지금 기름장어가 지금 헤엄쳐 보겠다. 기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것은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지금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반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각성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 관리 상황 속에서 국정이 일정하게 비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기틀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선출된 네. 어떤 권력인 의회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1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점심 안 드시고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이 시청자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식사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도 보시는 되지. 거죠? 지금, 예? 점심 드시면서 보시는 거죠? 저희 댓글만 열심히 다시는 게 아니고. 여하튼 저희 방송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016년을 보내는 송박영신 촛불 집회가 또 열립니다. 저희가 이제 또 팟짱이 그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중계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게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종창 브라더스. 그래서 끝으로 올해를 정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뉴 플랜, 뉴 안보 통일 외교 안보 정책으로 만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반기문 스페셜 반기문 스페셜은 방송하실 때마다 매일 한 건씩 이렇게 까는 걸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김종대 의원님부터 하시죠. 제가 짧게 할게요. 국민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사실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준 탄핵 국면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도 그런 어떤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치인은 절대 자기가 알아서 혁신 못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압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뭐 몸담고 있습니다만 부끄럽게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항상 정치인은 핑계대고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이런 거 용납하지 마시고 두 눈 딱 부릅뜨고 지켜보면은 그때서는 싫어도 제대로 갑니다. 그래야 내년 대선 이기거든요. 이게 참으로 절체절명의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간에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올해 저기 팟짱 애청자들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팟짱이 키운 저로서는 국회의원이잖아. 예, 네? 저는 어쨌든 예, 저 앞으로 빵을 먹어도 팥빵만 먹고 저기 밥을 먹어도 팥죽을 먹는 예, 그런 여러분들의 파견자라는 거 제가 그 역할. 오늘 히트 발언이다. 히트다 히트. 뭐 팥장. 빵을 먹어도 팥빵, 밥을 먹어도 팥죽. 팟캐스트와 함께하겠다. 팥밥을 먹고. 팥밥을 먹어 그냥. 저도 김정두 의원이 먹는 팥빵 조금 얻어 먹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뭐 세계사적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시민에 의한 평화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평화혁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민의 힘에 가지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의 혁명은 정말로 그 세계적인 어떤 그 파퓰리스트의 선동이 넘어가는 그런 세계 시민의 보수화와도 대비되는 그야말로 선진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를 했고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은 내년에 르펜을 극우주의자인 르펜을 지금 최소한 2위 정도로는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의 이 평화혁명을 내년에는 완수를 해야 됩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일단 평화혁명을 완수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 것.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물결은 지속돼야 됩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될 때까지. 그리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도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민에 의해서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권력 창출 그리고 시민이 감시하는 어떤 권력 유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이기는, 반드시 시민이 이기는 혁명으로 완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정말 이 참을 수 없는 이 그 감옥 안에서 깜빵에서도 저렇게 당당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우리 역사에서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광장의 소리를 늘 저희 방송에 이제 이렇게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지금 라면 반 개 끓여서 한 개 잡수지 반 개를 끓이셨어. 네? 라면 반 개 끓여서 지금 드시면서 팟짱 보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자나깨나 팟짱 봅시다 캠페인 제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종대 의원님 늘 항상 응원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2017년에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계속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지만 이제 또 연도가 바뀝니다. 2017년 새해 신년의 종창브라더스와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봐요. 장윤선 씨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초선 의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스태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